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억눌린 분노가 터져버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한 시골의 한 가족 이야기지만 그 속엔 당연하게 역임이 만들어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처가는 충북의 한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올해 65, 장모님은 62.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 농사일로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벼농사도 조금 짓고 가을엔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해 농협이나 직거래로 판매하시죠. 돈이 크게 남는 농사는 아니지만 두 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를 따라 명절이나 주말이면 종종 처가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저 인사차 내려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장모님이 점점 힘들어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장인어른, 올해도 모내기 하시려고요? 힘드실 텐데 제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뭘 그런 소리를 하냐? 자네도 바쁠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표정 속엔 은근한 기대감이 비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봄이면 모내기를 돕고 여름이면 제초 작업을 하고 가을이면 사과 수확과 포장까지 도맡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 덮고 장비가 고장나면 고쳐드렸죠. 직장 일로 바쁜 주중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이면 차에 짐을 싣고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여보, 고마워. 부모님이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당신 덕분에 요즘 많이 편해지셨어. 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피곤해도 힘이 났죠. 그래, 사위도 자식인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라고 말하면 장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그래. 자네가 안 내려오면 일손이 너무 부족한데 어쩌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내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부모님이 사과 선별하신다는데 당신이 안 가면 힘드실 것 같아. 당신 손이 제일 빠르잖아. 우리 내려가서 도와드리자. 먼저 선수 쳐서 거절 못하게 하더군요. 나도 좀 쉬면 안 될까?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야근도 많았잖아.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잠깐만 내려갔다 오자. 어차피 우리 부모님 일인데 남보다는 낫지 않겠어?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남은 아니지. 하지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처가까지 편도로만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지만 일하고 다시 와야 하니 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그때도 회사에서 유난히 야근이 많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일을 마치고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아침 7시에 아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아빠 트랙터가 고장나서 난리가 났대. 엄마가 지금 바로 내려오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나 어제 새벽까지 일했어. 이제 겨우 3시간 잤어. 조금만 더 자고 오후에 가면 안 돼. 그럼 너무 늦지. 당신이 없으면 아버지 혼자 못 고쳐. 그럼 일도 못 하시잖아. 그 말, 당신이 없으면 못 한다. 처음엔 자랑스러웠던 그 말이 이젠 제게 내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결국 저는 3시간 자고 처가로 내려갔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시퍼렇게 내려앉았고 손엔 커피 한 잔을 쥐고 있었죠. 논밭에 도착하자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사위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 말 뒤에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김서방 자네, 저기 저 논두렁 좀 다듬어봐. 김서방, 사과 상자 저 뒤로 옮겨놔. 끝없이 이어지는 지시와 부탁, 아니, 이제는 명령이 되어버린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겨우 일을 마치고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사과 한 개를 내밀며 웃으셨죠. 김서방, 이거 자네 덕에 예쁘게 익었어. 순간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곧바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내일 새벽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사과 박스에 라벨 좀 붙여야겠어.
자네 손이 재발라서 자네가 붙이면 금방 끝나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감사의 말보다 먼저 나온 건 다음 일을 지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건 가족이란 이름하의 도움인가? 착취인가? 아내는 옆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서운함이 곧 거대한 분노로 번질 줄은요. 그저 사위로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장모님을 돕기 위해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리가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도와주는 사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노동력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고 먼바닥은 갈라져 버릴 정도로 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퇴근하자마자 차를 몰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사위, 오늘은 논두렁에 잡초가 너무 많아. 낫으로 좀 베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풀을 베다가 손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온몸에 진흙이 달라붙은 채로 겨우 논두렁을 벗어났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의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우리 사위, 일은 참 잘해. 논일도 척척이지 사과 농사는 또 어떻고.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꾼으로 돈 좀 벌었겠네. 하하. 그 웃음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제겐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난 이 집 사위일 뿐이야. 잘난 처남은 사업한답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춰도 당연한 일이지. 나만 당신들 논밭 지켜주려고 이렇게 땀 흘리고 있잖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인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저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덕에 올해벼가 잘 익었어. 장모님의 말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뒤이어 아내의 말이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사위 덕이 아니라 내 덕이지 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수. 내가 주말마다 가자고 안 했으면 이 사람 안 내려왔을걸? 그 말에 모두 웃었고 저만 멍하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 나는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일 뿐이었지. 그날 밤 저는 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던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더군요. 며칠 뒤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내가 이번에 트럭 하나 빌렸어. 사과 상자 좀 실으려고. 자네 주말에 시간 되나? 장인어른, 이번 주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많아서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 말 뒤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 아빠 전화 안 받았어? 받았어. 내려오라는 걸 이번 주는 못 간다고 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잠깐 내려갔다 오면 되잖아. 잠깐이라고? 여보, 나 매주 내려가잖아. 회사 일이 산더미야. 내가 거기 일꾼이야? 그 말을 하자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게 싫은 거야. 처리해야 할 일도 내팽개치고 가야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당신이 그럴 줄 몰랐네.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날 이후 아내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감사 대신 섭섭함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이번에 사과 선별 좀 해야 하는데 안 올 거니?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번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죽어라 해야지 뭐. 힘없는 노인네 둘이서. 그 말투는 섭섭함을 가장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 후 차를 몰고 혼자 부모님 산소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게 죄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사과 수확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정말로 몸이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와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허리 다치셨어. 사과 상자 들다가 넘어졌대. 뭐라고? 당신이 안 와서 아빠 혼자 무리하셨다잖아. 당신이 좀 도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솟구친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매주 내려가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그날 밤 저는 회사 퇴근 후 바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트럭 옆에는 다친 장인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아버님? 괜찮다. 괜찮아.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만 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인내심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겐 내가 고마운 사위가 아니라 없으면 손해인 도구였구나. 그날 밤 저는 트럭 옆에서 사과 상자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변하겠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긴 만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저는 결국 당연한 사위가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감사보다 당연함으로 취급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가더군요. 그날 이후 이젠 내가 주는 도움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겠다. 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치거나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오히려 예민하다고 몰아세우겠죠.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들의 의존을 끊어내기로 했습니다. 가을 사과철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올 무렵 처가에서는 화목 난로용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톱질도 하고 나무도 옮겨드렸죠. 하지만 그해 겨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방, 이번 주엔 안 내려오나? 장작 패는 일 좀 도와줘야 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집사람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운전도 오래 못해요. 그래. 아이고, 그래도 어떡하나. 나 혼자서 하려니 힘이 드네. 아, 근데요. 요즘은 장작 대행 서비스도 많더라고요. 전화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줘요. 제가 연락처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래, 그럼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게 장작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거절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 철이 다가오자 장인어른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자네, 물길 좀 틀어와야겠어. 자네 아니면 모터도 못 돌리잖아. 아, 장인어른. 이번엔 회사 일정이 좀 겹쳐서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전원 스위치 누르고 밸브만 열면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자네가 해야지. 장인어른도 전에 다 해보셨잖아요.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버님이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왜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 당신 때문에 아빠가 혼자 논에 나가서 고생하셨대. 그래? 내가 늘 하던 일이라 장인이 하기 싫으셨나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안 가면 불편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동안 너무 편하게 받아들였잖아. 당신 지금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응. 이제부터는 고맙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 거야. 아내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장모님이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김서방, 이번엔 밭에 비료를 좀 뿌려야 하는데. 김서방, 모내기 날짜 잡았는데 안 올 거니? 김서방, 트럭 좀 빌려야 하는데. 저는 매번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엔 섭섭해하더니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요즘 당신 이야기만 하셔. 사위가 이제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고. 도대체 왜 그래?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왔는지 생각해봐. 고마워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 처남도 있잖아. 처남 불러.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나도 똑같이 할 거야. 장인 장모가 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만큼 나도 그들의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길 거야. 그해 여름, 처가의 사과밭에 병충해가 돌았습니다. 장인어른 혼자선 감당이 안 될 일이었죠. 그동안 같았으면 저는 회사 휴가를 내서라도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어쩌면 좋아. 사과밭이 다 망했어. 벌레가 다 먹어버렸네. 자네만 왔으면 살렸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많이 도왔잖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농사는 장인어른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래, 알겠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처가에서 저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서운해하시겠어. 이미 서운했잖아. 내가 쉬고 싶다니까 욕하고 안 내려가면 원망하고. 그럼 나도 사람인데 속이 없겠어? 그럼 당신 계속 이럴 거야? 아니, 이제 진짜 감사할 줄 알 때만 도울 거야. 며칠 뒤 장인어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없으니 세상이 불편하더라.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많았던 것 같구나. 몸이 허락하면 직접 사과하러 가마.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던 세월,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아셨구나. 아버님이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 애썼는지.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문자 보내셨더라. 그거면 됐어. 그럼 이제 내려갈 거야? 아니, 진짜 깨달으셨다면 이젠 그분들이 먼저 손 내밀 때까진 기다릴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시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참 묘하더군요.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복수가 새로운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지요. 이제부터는 절대 그냥 도와주지 않겠다. 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서방, 내일 논에 물 대야 하는데 와야겠다. 저 내일은 회사 일 있어서 못 갑니다. 회사 일, 주말인데 주말에도 근무할 때 있습니다. 그 말에 장인어른은 헛기침을 하셨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지요. 저는 일부러 농사일이 있는 날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니 거래처 미팅이니 핑계를 만들었죠. 처음엔 장모님이 자네 요즘 바쁜가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자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 농사일 도와야 해서 힘들다더라. 그럼 장모님, 일꾼을 쓰시면 되죠. 제가 일꾼은 아니잖아요. 그 대답에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받은 상처는 더 깊었거든요. 며칠 뒤 처가집 마을 회관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장인, 장모,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죠. 저도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거든요. 잔치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사위가 효자라며? 논일, 과수원일 다 한다고 칭찬이 자자해. 요즘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바쁘다며 손도 안 대네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장모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들 나를 압박하고 있구나. 이러려고 이장이 직접 전화해서 꼭 내려와야 한다고 했군.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의 사과밭에 설치된 자동관수기를 자비로 고쳐주고 논물 배수시설도 직접 손봤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모두 자신 명의로 지원 사업에 등록해 놓았던 겁니다.
그 덕분에 올해의 농기계, 보조금이 모두 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이 읍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농기계 보조금 신청은 사위분 명의로 돼 있네요. 뭐요? 그건 우리 밭인데. 그날 저녁 장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밭인데 왜 자네 이름으로 지원을 받아? 제가 고쳤잖아요. 제 시간과 제 돈으로요. 그건 도와준 거지. 자네가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도와준 거니까 고마워라도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버님은 당연하다는 말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건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장인어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덧붙였지요. 이제부터는 제 손길 닿은 건 제 겁니다. 그게 논이든 사과든 뭐든요. 그날 이후 장인 장모는 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농사일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밭에 물 조절도 안 되고 배수로도 막혀버렸지요. 그제서야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나 봐. 김서방이 많이 섭섭했나 보네. 하지만 장인어른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새로운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곳은 장인어른 사과밭 바로 옆이었죠. 내가 직접 농사 한번 지어보지 뭐. 제 눈빛엔 이제 분노가 아닌 냉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고마워해야 하는지 보자. 여보, 이제 그만 삐져. 당신이 도와줘야 하지 않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딨어. 가족끼린 서로 돕는 거지. 그래, 가족끼리 돕는 거지. 그런데 왜 나만 도와야 돼? 회사 일이 바빠 못 간다 하면 욕만 얻어먹고. 제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제가 바란 건 단 하나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없어서 한 가족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갔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성공으로 되갚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구입한 밭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제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삼킨 듯한 단단함이 배어 있었지요. 사과를 따던 중 바로 옆 장인어른의 밭에서는 낙과된 사과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물 조절이 안 되고 병충해가 번진 탓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지요? 고마움이란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이 조심스레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고운 옷차림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어. 그동안 자네가 해준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요? 장모님,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왜 필요한지 이제야 알겠더라. 아들놈은 객지에서 사업한다고 돈이나 빼갈 궁리를 했지만 자네는 묵묵히 우리 일을 도와주었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신이 키운 새빨간 사과였습니다. 드세요. 제가 키운 겁니다. 당연히 드실 권리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는 분노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늘한 냉소와 씁쓸한 여운만 남았죠. 며칠 뒤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장인어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 힘겹게 눈을 뜬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자네를 사위가 아니라 일꾼처럼 부렸지.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녹이는 듯 했지요. 아버님, 저는 그냥 그 한마디만 들었으면 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요. 장인어른은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메말랐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버님 간호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호전되어
저랑 산책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후 7개월 뒤 장인어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슬픔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사위인 저를 아들보다 더 의지했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그 말이 저희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답게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요. 저는 장례를 마친 뒤 장모님께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사과밭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때인 것 같아요.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서방 고맙네. 하지만 마음만 받겠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네. 진심으로. 저도 이제 이해해요. 부모님 생각하듯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 김서방. 정말 고마워. 이제 그 말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저희 사과밭은 하얀 서리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도움은 마음으로 주는 거지만 감사는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끈이었네요. 저는 장인어른의 묘 앞에 사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그 위로 비쳤고 그 사과는 마치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지만 그 기대가 어느 순간 힘으로 바뀌면 사랑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김현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다시 일깨워준 한 남자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